최근 하버드 대학교에서 한 공개 강의가 화제를 모았습니다. 강단에 선 동양사 교수는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강인한 생존의 민족이라고 칭하며 자신이 알고 있던 역사 대부분이 틀렸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발언의 배경에는 어떤 충격적인 자료와 깨달음이 있었던 걸까요? 딱 1초만 시간 내주셔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는 하버드 대학교 동양사 교수 에드워드 스미스입니다. 56세의 나이로 30년 넘게 동양사, 특히 중국 역사를 연구해왔습니다. 오늘은 제 인생의 가장 큰 학문적 전환점이 된 경험을 나누고 싶네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저의 인식이 완전히 바뀐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오랫동안 한국을 운 좋은 변방 국가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제게 한국은 중국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가끔 언급되는 부록 같은 존재였죠. 강의에서도 한국사는 중국사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잠깐 거론되는 정도였습니다. 아시아 역사를 다룰 때 중국은 주연, 일본은 조연, 그리고 한국은 무대 뒤에서 기다리는 엑스트라 정도로 여겼으니까요. 그런 제 생각이 완전히 뒤집힌 건 3년 전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동아시아 전쟁사 강의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중국의 군사적 확장과 주변국과의 관계를 다루는 내용이었죠. 평소처럼 자료를 찾던 중 우연히 수나라와 고구려의 전쟁에 관한 기록을 자세히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믿기 어려웠어요. 수 양제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략했지만 참패했다는 기록이 눈앞에 있었거든요. 이게 사실일 리 없어. 저는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당시 수나라는 세계 최강국이었고 100만 대군이면 지구상 어떤 나라도 정복할 수 있는 규모였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의 고대 왕국인 고구려가 이를 물리쳤다. 너무 비현실적으로 들렸죠. 혹시 한국 측 역사가들이 과장한 기록이 아닐까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곧 호기심으로 바뀌었어요. 저는 중국 측 기록과 당시 역사서들을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놀랍게도 중국 역사서에도 이 패배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수 양제의 세 차례 원정 모두 실패로 끝났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을지문덕 장군이 이끈 살수대첩에서 수나라 군대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죠. 저는 점점 더 많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이런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 서구권 동양사 연구에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는 걸까요? 이건 단순한 운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고구려는 명백히 전략적으로 우월했고 을지문덕의 살수대첩은 군사 전략의 교과서적 사례였어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것이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고구려는 수나라뿐만 아니라 당나라의 침략도 여러 차례 물리쳤어요. 당태종이라는 걸출한 황제도 고구려 원정에서 큰 상처를 입고 돌아갔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운으로 설명할 수 없는 체계적인 군사력과 외교 전략의 결과였죠. 저는 점점 더 한국사에 빠져들었습니다. 당시 제 연구실은 한국 관련 서적들로 가득 찼어요. 동료들은 제가 왜 갑자기 변방의 역사에 그토록 관심을 갖는지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게 되었어요. 이것은 결코 변방의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독자적인 문명의 흐름이었죠. 몽골 제국의 사례는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13세기 몽골은 유라시아 대륙의 대부분을 정복했어요. 중국, 중앙아시아, 러시아, 페르시아, 심지어 동유럽까지 무릎 꿇렸습니다. 그런데 고려는 어땠을까요? 물론 고려도 몽골에 항복했지만 그 과정이 매우 달랐어요. 30년이 넘는 저항 끝에 형식적으로 항복했지만 문화적 정체성은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강화도로 수도를 옮기고 끝까지 저항한 고려의 모습은 다른 정복당한 나라들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몽골에 완전히 흡수되지 않고 자신들의 문화와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죠. 이것은 분명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계획된 생존 전략이었어요. 제 연구가 깊어질수록 한국사의 독특한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항상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놀라운 방식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왔어요. 때로는 강하게 저항하고 때로는 유연하게 대처하면서요. 이것은 단순한 운이 아니라 수천 년에 걸친 생존 전략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제가 더욱 놀란 것은 한국의 문화적 성취였어요. 끊임없는 외부의 압력 속에서도 독창적인 문화를 발전시켰다는 점이 경이로웠습니다. 한글의 창제는 그 대표적인 예죠. 15세기에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 시스템 중 하나였어요. 중국 문화의 영향권 아래에서도 자신들만의 문자를 만들어낸 창의성이 놀라웠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 인식은 완전히 바뀌고 있었어요. 중국의 그늘 아래 숨어있던 나라가 아니라 끊임없이 자신의 길을 모색하며 독자적인 역사를 써온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여준 지혜와 전략은 현대 국제 정치학에서도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될 만했죠. 특히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의 사례는 저를 깊이 감동시켰습니다. 전함 12척으로 300척이 넘는 일본 함대를 물리친 명량해전은 군사 전략의 경이로운 사례였어요. 수적 열세를 뛰어넘는 전략과 지형 활용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위기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의지가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전략은 단순히 운이 좋았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자신이 가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일본군의 약점을 정확히 공략했습니다. 좁은 해협이 빠른 조류를 이용해 일본 함대의 대열을 흐트리고 각계격파하는 전략을 구사했죠. 이는 현대 군사 전략에서도 배울 점이 많은 사례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순신 장군이 직면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는 국내 정치적 모함으로 인해 한때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관직에서 물러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다시 일어나 최선을 다했죠. 이런 개인적 역경을 극복하는 리더십은 역사에서 흔치 않은 사례입니다. 이런 발견들이 쌓이면서 저는 한국사를 더 체계적으로 공부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단순히 호기심 차원이 아니라 제 학문적 관점을 근본적으로 재정립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더 많은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었죠. 병자호란 이후 조선의 대응도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청나라에 형식적으로 항복했지만 문화적으로는 오히려 명나라 문화를 더 적극적으로 보존하고 발전시켰어요. 이른바 조선 중화주의라는 개념으로 자신들이 진정한 중화 문명의 계승자라는 의식을 가졌죠. 청나라의 군사력에는 굴복했지만 정신적으로는 결코 정복당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 조선의 문화적 자부심은 오히려 더 강해졌어요. 학문과 예술이 크게 발전했고 실학이라는 실용적이고 진보적인 사상도 등장했죠. 청나라의 지배에도 불구하고 조선은 자신들의 방식으로 문화를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이는 외부 압력을 오히려 문화적 정체성 강화의 계기로 삼은 독특한 사례였어요. 특히 조선 후기의 문화적 번영은 놀라웠습니다. 회화, 도자기, 음악, 문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독창적인 성취가 이루어졌어요. 청나라의 문화적 영향을 받으면서도 그것을 자신들의 방식으로 재해석하여 독특한 조선만의 문화를 만들어낸 것이죠. 이런 문화적 역동성은 단순히 주변국의 모방이 아닌 창조적 재해석의 과정이었습니다. 이런 역사적 패턴을 발견하면서 저는 융합된 정체성이라는 개념에 주목하게 되었어요. 한국은 외부 문화를 받아들이되 그것을 자신들의 방식으로 재해석하고 변형시켜 독자적인 것으로 만드는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불교, 유교, 도교 같은 외래 사상도 한국만의 방식으로 재해석되었죠. 예를 들어 한국 불교는 중국이나 일본의 불교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으로 발전했어요. 산지에 자리 잡은 사찰 문화, 선종과 교종의 조화, 그리고 민간 신앙과의 융합 등 독특한 특징을 보였죠. 이는 외래 종교를 자신들의 환경과 정서에 맞게 변형시킨 좋은 예입니다. 유교 역시 한국에서는 독특한 방식으로 발전했습니다. 조선시대 성리학은 중국 송나라의 성리학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한국 특유의 예학과 가족 중심 문화와 결합하여 독자적인 발전을 이루었어요. 특히 조선 유학자들의 치열한 학문적 논쟁은 중국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지적 전통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제 강의 내용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저는 동양사 강의에서 한국에 더 많은 비중을 두게 되었어요. 변방의 역사가 아니라 동아시아 역사의 중요한 한 축으로서 한국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의 반응도 놀라웠어요. 그들도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점차 한국사의 독특한 패턴과 지혜에 매료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제가 강의 계획을 바꿨을 때 동료 교수들 중에는 의아해하는 시선도 있었어요. 왜 갑자기 한국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나요? 라고 묻는 이들도 있었죠.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한국사를 통해 우리는 동아시아 역사의 새로운 측면을 발견할 수 있다고요. 제 강의에서 한국사를 다룰 때 저는 단순한 사건의 나열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생존 전략과 문화적 대응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고구려의 수당 전쟁 대응 전략, 고려의 몽골 침략 대응 방식, 조선의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대응 등을 통해 한국인들이 어떻게 위기를 극복해왔는지를 분석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제가 동아시아의 생존 전략 세미나를 개설했을 때였어요. 이 세미나에서 저는 한국의 역사적 생존 전략을 중심으로 다뤘는데 예상 외로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강대국들 사이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온 한국의 사례가 현대 국제관계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했죠. 학생들과 함께 고려시대 몽골 침략 당시의 상황을 분석한 적이 있어요. 당시 고려는 강화도로 수도를 옮기고 장기 저항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일시적으로는 큰 고통을 가져왔지만 장기적으로는 민족의 정체성을 보존하는 현명한 선택이었죠.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이런 역사적 지혜가 현대 국제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 바로 우리 세미나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저는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 질문에 교실은 잠시 침묵에 빠졌어요.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모두 한국이라는 나라가 수천 년 동안 묵묵히 대답해온 방식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수사적 질문이 아니었어요. 역사 속에서 한국인들은 실제로 이 질문에 계속해서 예라고 대답해왔습니다. 때로는 군사적 저항으로, 때로는 문화적 자존심으로, 그리고 때로는 교육과 지식의 힘으로요. 이런 역사적 경험이 현대 한국인들의 정체성에도 깊이 새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역사에서 특히 인상적인 것은 외부 침략을 당할 때마다 오히려 문화적 정체성이 강화되었다는 점이에요. 임진왜란 이후에는 민족의식이 더욱 강해졌고 병자호란 이후에는 조선 중화주의가 발전했죠. 일제강점기에도 한글과 한국 문화를 지키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었습니다. 이는 역경이 오히려 정체성 강화의 촉매제가 된 독특한 사례입니다. 제 연구 방향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 저는 한국의 민족 정체성과 생존 전략을 주요 연구 주제로 삼게 되었습니다. 특히 외부 압력 속에서도 독자적인 문화와 정체성을 유지해온 방식에 주목하고 있어요. 이런 연구는 단순히 역사적 관심을 넘어 현대 세계에서도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한국의 근현대사에 관한 책을 집필 중입니다. 특히 일제강점기와 해방 이후의 시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이 시기는 한국인들이 어떻게 극심한 외부 압력 속에서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켜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일제의 문화 말살 정책에도 불구하고 한글과 한국 문화를 지켜낸 노력, 그리고 해방 이후 혼란 속에서도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을 이룩한 과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역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크기가 작다고 해서 반드시 약한 것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물리적 힘보다 때로는 정신적 힘과 전략적 지혜가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점이죠.
한국은 결코 운 좋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치밀한 계획과 전략, 그리고 끈질긴 생존 의지를 가진 나라였어요. 최근에는 한국의 현대사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특히 한국 전쟁 이후의 경제 발전은 세계사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성공 사례입니다. 1950년대에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던 한국이 불과 50년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죠. 이 또한 우연이 아니라 한국의 역사적 DNA가 현대에도 이어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전쟁 직후의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국토는 폐허가 되었고 산업 기반은 거의 파괴되었습니다. 천연자원도 부족했고 기술력도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한국이 오늘날과 같은 경제 강국으로 성장하리라고 누가 예상할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이 불가능해 보이는 과제를 현실로 만들어냈습니다. 이 성공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물론 열심히 일하는 국민성과 교육에 대한 열정 등 여러 요소가 있겠지만 저는 역사적 관점에서 한국의 생존 DNA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수천 년 동안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전시켜온 지혜와 전략이 현대적 맥락에서 재해석되어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된 것이죠. 한국의 경제 발전을 단순히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는 것은 너무 피상적입니다. 그 이면에는 수천 년간 이어져 온 한국인의 생존 전략과 역경 극복의 지혜가 있었어요. 외부의 압력을 기회로 전환하고 불리한 환경에서도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아내는 능력이 현대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특히 교육에 대한 한국인들의 열정은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할 때 더 의미가 깊어집니다.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교육 중시 전통이 현대의 인적 자본 축적으로 이어졌고 이것이 경제 발전의 기반이 되었죠. 물질적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인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은 한국의 오랜 생존 지혜의 현대적 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서원과 향교 문화, 그리고 과거 제도 등은 교육을 통한 사회 이동성을 보장하는 시스템이었어요. 신분제 사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통해 평민도 관직에 오를 기회가 있었죠. 이런 전통이 현대 한국의 교육열로 이어진 것입니다. 한국인들에게 교육은 단순히 지식 습득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핵심 수단이었어요.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때로 과도한 경쟁과 입시 위주라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교육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고자 하는 열망이 있죠. 이러한 교육에 대한 믿음은 한국 사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열이 결국 한국의 경제 발전과 문화적 성취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국 교육의 독특한 특성 중 하나는 전통과 현대의 조화입니다. 유교적 가치관에서 비롯된 학문 존중 정신과 현대적 과학기술 교육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어요. 이는 전통을 지키면서도 현대화를 추구해온 한국 역사의 특성이 교육 분야에서도 나타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생산해낸 인적 자원은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도 수학과 과학 성취도가 최상위권이며 대학 진학률도 매우 높아요. 이런 교육적 성취는 천연자원이 부족한 한국이 지식 기반 경제로 도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의 문화적 측면도 새롭게 주목받고 있어요. 최근의 한류 현상은 단순한 문화 수출을 넘어 한국이 세계 문화의 새로운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음악, 영화, 드라마, 게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 문화가 세계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죠. 이런 현상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매우 흥미롭습니다. 과거에는 외부 문화를 받아들이고 재해석하는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자신들의 문화를 세계에 전파하는 위치에 서게 된 것이니까요. 한류의 성공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한국인들의 창의성과 문화적 융합 능력이 있어요. 전통적 요소와 현대적 감각을 조화시키고 동양적 정서와 서구적 표현 방식을 융합하는 능력이 한류의 글로벌 경쟁력이 되었죠. 이런 문화적 융합 능력은
수천 년 동안 외부 문화를 받아들이면서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해온 역사적 경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K-팝의 글로벌한 성공은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한국의 아이돌 그룹들이 전 세계 팬들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고 있어요. 이들의 음악은 단순히 가창력이나 멜로디만이 아니라 완벽한 퍼포먼스와 비주얼, 그리고 팬들과의 소통 방식까지 총체적인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합니다. 이런 종합 예술적 접근은 한국 특유의 정성 문화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영화와 드라마의 세계적 인정도 인상적입니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하고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인 화제가 된 것은 한국 콘텐츠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사례죠. 이런 작품들이 세계적 인정을 받는 이유는 보편적 주제를 한국적 맥락에서 창의적으로 재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역시 한국의 역사적 경험과 무관하지 않아요. 외부 문화와 사상을 받아들이면서도 자신들의 방식으로 재해석해온 전통이 현대 문화 콘텐츠에서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제가 가장 인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한국인들의 위기 대응 능력입니다. 1997년 아시아 금융 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같은 큰 충격에서도 한국은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주었어요. 이런 위기 극복 능력은 역사 속에서 수많은 외부 침략과 도전을 이겨낸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의 코로나19 대응에서도 한국은 세계적 모범 사례로 꼽혔죠. 투명한 정보 공개와 효율적인 방역 시스템, 그리고 시민들의 자발적 협조가 어우러져 위기를 효과적으로 관리했습니다. 이 또한 외부 위협에 대한 공동체적 대응의 역사적 경험이 현대에 발현된 사례라고 볼 수 있어요. 한국의 이런 위기 대응 능력은 단순히 정부 정책이나 시스템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오랜 역사 속에서 형성된 문화적 DNA라고 할 수 있어요. 위기가 닥쳤을 때 서로 협력하고 단기적 고통을 감내하면서 장기적 생존을 모색하는 지혜가 몸에 배어 있는 것이죠. 이는 고구려가 수당의 침략에 대응하던 방식이나 고려가 몽골 침략에 대응하던 방식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 연구는 이제 학문적 호기심을 넘어 깊은 존경으로 발전했습니다. 크기는 작지만 그 영향력과 지혜는 결코 작지 않은 나라, 외부의 압력 속에서도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온 나라, 그리고 그 과정에서 놀라운 성취를 이룩한 나라. 이것이 제가 발견한 진짜 한국의 모습입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은 세계 역사에서 유래를 찾기 힘든 민족적 연속성과 문화적 자각을 보여준 나라입니다. 5,000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 수많은 위기와 도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만의 정체성을 지켜왔어요.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깊은 전략적 사고와 강인한 민족 정신의 결과물이죠. 하버드 대학교 동양사 교수로서 저는 이제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동아시아 역사를 이해하려면 중국만 보지 말고 한국도 깊이 들여다보세요. 거기에는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지혜와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에 공감하는 학생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어요. 제 학문적 여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발견하지 못한 한국사의 많은 측면들이 있겠죠. 하지만 이제 저는 더 이상 한국을 변방의 역사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계사에서 독특하고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깊이 연구할 가치가 있는 나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관점의 변화는 제 학문적 인생에서 가장 값진 선물이었습니다. 제가 최근 주목하고 있는 또 다른 측면은 한국의 디아스포라, 즉 해외 한인들의 역할입니다. 전 세계에 퍼져 있는 700만 명이 넘는 한인들은 여러 나라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그 사회에 기여하고 있어요. 미국, 중국, 일본, 중앙아시아, 남미 등 다양한 지역에서 한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현지 사회와 조화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아스포라의 성공은 한국인들의 적응력과 근면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낯선 환경에서도 자신들의 강점을 발휘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능력은 역사적으로 형성된 생존 DNA의 현대적 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특히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에서 한인 2세, 3세들이 학문, 예술, 비즈니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한인들은 또한 한국 문화의 전파자 역할도 하고 있어요. 그들을 통해 한식, 한국어, 한국 문화가 세계 각지에 소개되고 있죠. 이는 한국이 지정학적 한계를 뛰어넘어 문화적 영향력을 확장하는 또 다른 방식입니다. 작은 나라이지만 그 문화적 영향력은 결코 작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한국은 결코 운 좋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치열한 지혜와 전략, 그리고 끈질긴 생존 의지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온 나라였어요. 5,000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 수많은 강대국의 압력과 침략 속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온 한국의 역사는 단순한 행운으로는 절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한국만큼 주변 강대국들의 압력 속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해온 사례는 드뭅니다. 중국, 몽골, 일본 등 주변 강국들의 침략과 간섭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결코 자신의 문화와 언어, 그리고 정신을 잃지 않았어요.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수천 년에 걸친 지혜와 전략의 결과물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이 이런 역경을 겪으면서도 세계적 수준의 문화와 기술을 발전시켰다는 점이에요.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고려시대의 금속활자, 조선시대의 과학기술 발전 등은 모두 외부 압력 속에서도 이루어진 놀라운 성취입니다. 그리고 이런 성취는 현대에 이르러 세계적인 IT 강국, 문화 강국으로 이어지고 있죠. 제가 처음 한국사를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을 때 많은 동료들은 왜 하필 한국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이제 저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은 세계사에서 가장 흥미롭고 교훈적인 생존과 번영의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길 바랍니다. 한국의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살아있는 지혜의 원천이에요. 크기와 힘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전략과 지혜가 때로는 무력보다 더 강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끈질긴 생존 의지가 결국 역경을 이겨낸다는 것. 이런 교훈은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다양한 도전 앞에서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한국사 연구를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아직 발견하지 못한 많은 지혜와 교훈이 그 속에 숨어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런 연구를 통해 한국이 단순히 운 좋은 나라가 아니라 지혜로운 나라였다는 사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는 작은 나라도 강한 정신과 지혜를 가지고 있다면 세계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얻게 됩니다. 한국은 그 희망에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동아시아의 작은 반도에서 시작된 이 나라가 오늘날 세계 무대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은 크기가 아닌 지혜와 의지의 힘을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이 단순히 운 좋은 나라였을까요? 아니면 이 모든 역경과 도전을 지혜롭게 헤쳐나온 위대한 민족의 역사였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세계에 알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